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성관 선생님 박수 크게 하는 이렇게 어려운 걸 해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실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끔 천재들은 이렇게 실수를 잘하죠. 다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뭐 다 되는 줄 알고 보셨는데 이런 좀 실수가 있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원래 천재들 말씀하신 대로 그 실수를 잘하고 성격이 좀 괴팍합니다. 그걸 용인할 줄 알아야 그 재능이 계속 커지고 마침내 꽃을 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아주 잘 주는 거죠. 예,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서만 뒤바뀐 거니까 그렇죠. 고쳐지겠죠? 고쳐집니다. 예. 대전에 명예를 걸고 학교가 이제 방학 동안에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드린 주제 도시와 천재와 도시라는 주제를 갖고 아주 흥분됐다 이런 말씀인데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 오늘 도시공감연구소 신년 하라회라고 해도 되겠죠? 신년 하라회가 저도 이런 모임에 많이 가봤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이렇게 차가 나오고 우한폐렴 예방용 차라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차가 나오고 다과가 나오고 또 이렇게 이런 그 비상 상황에서 보들레리의 시를 원고 없이 읽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와. 아니 제가 사실 무대 밑에서 이런 경우를 처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 당황한 것을 전혀 사전에 각본 없이 보들레리의 명시를 하나의 틀림도 없이 낭송을 했다는 건 정말 도시공감연구소의 맨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겠고요. 일단 제가 다음 주에도 방송통신대에서 특강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강연 주제는 제가 하는 강연 주제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재와 함께 떠나는 비엔나 여행 그리고 천재와 함께 떠나는 프라 여행 천재와 함께 떠나는 파리 여행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TV를 드시면 지겹도록 나오는 게 있죠. 먹방 이놈이 먹고 저놈이 먹고 이어서 그러니까 국내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외국까지 나가서 먹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가서 먹고 스페인 가서 먹고 그런데 재밌어 보여요. 맛있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런 먹방 여행은요. 그게 주가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여행을 해야만 그 여행이 평생을 가고 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 김창수 소장님께서 저한테 도시와 천재와 도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로 한 번도 강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지난 16년간 천재를 연구하면서 전 세계 도시를 다니면서 길에다 돈을 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자, 보십시오. 비엔나라는 도시가 지금 대전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소장님, 대전 인구가 150만. 저는 사실 200만이 거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좀 작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많은 인물을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는 안 나와요. 자, 2018년에 가을에 세계 어느 도시가 제가 천재 여행을 한 어느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대통령 부부가 가서 대통령 부인께서 막 뛰어가셨잖아요. 프라하입니다. 왜 사람들이 프라하 여행을 하려고 하나요? 프라하에 그래서 살다 죽은
프라하가 배출한 천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라하 성도 보고 하지만 뉴욕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그 강연을 해왔는데 우리 김창수 소장님께서 그 도시와 천재와 도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뻤던 이유는 바로 그 어떤 도시가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사람을 불러모으고 또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도시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문화 때문에 또 다른 후배들이 또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도시의 격이 올라갑니다. 명품 도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도시를 그 성패를 가늠한 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살았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여러분들 같은 이런 모임을 갖고 자극을 받으며 대화를 나누며 지적 충격을 얻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저는 그걸 지난 16년간 외롭게 홀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연 청탁을 받았을 때 제가 아주 기뻤던 이유입니다. 예. 10번째 책이 이제 서울이 살아난 천재인데 뭐 과거 역사를 이제 뭐 되짚다 보면 서울이 이제 천재가 많죠. 근데 앞으로 역사를 보면 대전이 천재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 연구단지 천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이 창조도시 천재도시가 되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연구하신 결과. 제가 KTX 타고 오면서 그 고본에 대한 메모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뭐 저도 대전을 거의 고향으로 여기는데 제 고향은 충남의 알프스라는 데 아시죠? 청양, 저 촌놈입니다. 청양 촌놈인데 제 친구 중에는 그 전기가 안 도는 데서 공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서울인데 제가 사는 집은 서울인데 서울은 국제도시인 건 맞죠. 그렇죠? 국제도시죠.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가 서울일까? 그건 좀 다를 겁니다. 그건 고개를 좀 갸웃거릴 겁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대전은 궁극적으로 저는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도시 사이즈입니다. 너무 커서 안 돼요. 여러분은 뉴욕이 그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랭킹을 매기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다르지만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도시가 비엔나 가보셨을 겁니다. 비엔나, 캐나다의 캘거리, 토론토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호주의 애들레이드 그 정도입니다.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이 인구 사이즈입니다. 150에서 250 사이. 150에서 250 사이. 그러니까 서울은 국제도시이긴 하지만 과연 살기 도시 좋은 도시냐면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나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살려면 젊은 친구들이 서울에 살려면 발목을 잡는 게 있죠.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요.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 대전은 그 전국의 그 우수한 인재들뿐만 아니고 대전은 그런 요소가 있죠. 학교가 있죠. 카이스트가 있고 또 대전에 아마 인구 비례로 박사가 제일 많은 도시가 대전 맞죠? 예, 제가 현직 기자 때 대전에 여러 번 취재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구소가 많잖아요. 박사님들 만나러 온 거예요. 대전역에서 택시 타고 어떤 경우는 거의 10,000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 대비 박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인구 대비 영어 수준이 높은 나라가 아마
도시가 대전일 겁니다. 저는 그런 그 대전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장점을 굉장히 살리는 도시 행정, 도시 그 방향,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천재는 그럼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선택의 여지가 많은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선택할 게 저처럼, 제가 그렇다고 뭐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처럼 충남 청양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칠갑산만 바라보이는데 콩밤매를 아령매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좀 더 많은 큰 도시, 대전 같은데, 서울 같은데 와서 자기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보들레르 시를 저 뜻밖의 장소에서 보들레르 시를 감상할 때 사람들이 자극을 받잖아요. 취하라. 왜냐하면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그리고 살기 좋고, 그리고 대전이 다양성이 많은 도시로 가야만 대전이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성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이제 양용규 후보, 송희수 후보 열심히 잘 받아주셔서 대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천재를 죽이는 학교는 바로 획일화된 학교들입니다. 맞습니다. 천재를 죽이는 공간이 바로 그런 도시. 획일화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 저 학장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공산주의 국가의 도시에서 천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공산주의 우한에서 지금 폐렴은 나왔지만, 뭐 우한에서 뭐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거기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도시에서 천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로 완전히 획일화된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도시들이 그럴 경우인데 천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천재의 적은 획일화입니다. 평등합니다. 천재의 친구는 다양화,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나이 따지지 않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곳에 천재는 몰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작가님께서 9권의 천재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하나 독특한 게 독일이 사랑한 천재. 다른 데는 다 도시를 얘기했는데 나라가 사랑한 천재라고 특별히 적었는데 독일을 왜 그렇게 잡으십니까? 그 독일이 사랑한 천재들이 제 8권입니다. 그전에는 6, 7권은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이었습니다.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은 문입 작가편과 예술가편을 두 권으로 썼습니다. 근데 파리를 쓰다 보니까 파리의 역사에 독일이 막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역사에 중국이 막 들어와 있고 일본이 막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를 쓰다 보니까 독일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독일이 뭔데 이렇게 파리의 역사에, 파리의 천재들 10명의 역사에 이렇게 막 편입해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랑스가 유럽 대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프랑스가. 알프스도 있죠. 그 지중해 벽에 따뜻하잖아요. 니스, 깐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가장 비옥하고 기후가 가장 좋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이 호시탐탐 그렇게 노렸고 전쟁을 일으켰고 침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리 책을 쓰고 나서 독일을 써야 되는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독일이 나온 천재들이 있는데 이 천재들이 한 도시로 엮이질 않아요. 한 도시로. 베를린으로 딱 하니까 베를린은 많이 빠져나가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만 지금 독일을 빼놓지 않고는 세계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우리가 배워야 될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일이 사랑한 천재들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괴테,
헤르만 헤세, 그리고 저 바그너, 작곡가 바그너, 그리고 영화 배우 마를렌 디트리, 그리고 그렇게 5명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쩔 수 없이 한 도시를 프랑크푸르트를 썼을 경우에 괴테를 빼놓고 나머지가 다 빠져요. 라이프치히를 썼을 경우에 또 나머지가 다 빠집니다. 그런 아주 힘든 면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특정 도시를 정하지 않고 독일 전체를 다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6일 동안 거의 하루에 1개 도시를 여행하는 그런 아주 힘든 여행이 취재 여행이 됐었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작가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넥스트 코리아 다음에 담고 싶은 나라 어디냐 물어봤더니 1등이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라인가의 기적도 있었고 동서독 통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분권이 잘 돼 있어요. 모든 지방마다 자부심이 있고 자기 고향에 태어나서 죽는 게 꿈입니다. 우리는 전부 자기 고향을 떠나 서울 가서 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자기 고향에 살고 있다는 점이 아주 정말 배우고 싶고 두 번째 캐나다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잠깐 이 대목에서 저희는 다산학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산 정양세 정말 조선의 천재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이분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가죠. 백성을 연민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학자거든요. 다산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도시공감연구소 김창수 소장님을 통해서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게 아주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요만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수많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저기 제 말씀에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페이스북 패치 신청해 주세요. 저런 분과 제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저 김창수 소장님이 가끔 올리시는 게시물 중에 다산학당에 관련된 게시물을 많이 올려서 제가 좋아요 누르고 가끔가다 코멘트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천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전문가가 앤드루 로빈슨이라는 그 대학 교수 겸 작가인데 몇 명이 있어요. 외국에서 천재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저는 그들과 다른 게 지금 다산 얘기했잖아요. 그들과 다른 게 제가 연구하는 천재 연구의 방식은 뭐냐면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린아이가 살아가면서 재능이 커지잖아요. 쭉 커집니다. 커져요. 그러다가 이렇게 산만큼 커져서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잖아요. 근데 서양의 천재 연구가들은 그걸 어떻게 연구하냐면요. 이 사람이 몇 살 때 가장 많은 업적을 낳았는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량화하면 이 글을 쓰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는 언제 돌아가셨는지 조실 부모한 사람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전혀 연구 방식이 다른데 저는 이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끌었는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등을 두들겨줬는지 꺾일 뻔한 천재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줘서 이 사람에게 생활비를 대줘서 이 사람이 계속 한 길을 나갔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사람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쓰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우리 김창수 소장님이 올린 게시물을 읽다가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그 다산과 최재봉 이야기였습니다. 다산, 최재봉, 정조 이야기였는데 저도 다산을 그걸 읽기 전까지 잘 몰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야, 다산 정약용이 정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뛰어난 사람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연구하고 미친 듯이 파고하는 건 혼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대부분의 천재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현실 생활에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몰입해야 되니까. 현실 생활에 어두워요. 돈을 몰라요.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산, 최재공, 정조의 관계를 보면서 최재공도 또 다산을 도왔잖아요. 뒤에서 음양으로 도왔죠. 그를 도운 게 또 정조죠. 정조가 죽고 나서 다산은 갑자기 힘이 쫙 빠지죠. 맞죠? 정조가 죽고 나서 다산도 죽었죠. 바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물은, 어떤 인물은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가깝게는 부모가 그 재능을 알아봐주고, 야, 내가 뭐를 해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대전으로 가. 청양 출신이라는 대전으로 가. 이 청양에서는 안 돼. 대전으로 가. 아니면 서울로 가. 서울도 부족하니까 뉴욕으로 가. 이렇게 밀어내야 돼. 그런 아이를, 너는 이쪽으로 재능이 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해. 내 끝까지 도와줄게. 돌봐줄게. 라고 하는 후원자가 있고, 그걸 또 그 아이에게 계속 좋은 선생과 스승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천재는 꽃을 피웁니다. 공감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바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다산 정약에서는 말과 생각을 그치지 않고 정말 실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작가님이 천재를 정리할 때 국민의 삶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병한 사람이 된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 정신만이 아니고 그 부분. 저는 제가 2018년 4월 말일까지 조선을 뵙기 전에 30년을 정확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에 오래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언론이 못마땅한 게 뭔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툭하면 머리가 조금 비상하다고, 수학 문제를 조금만 잘 푼다고 언론에서 천재라고 막 붙여줘요. 그건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는 공동체, 좀 넓게는 한 나라, 더 넓게는 인류 사회를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윤택하고 이롭게 만든 사람이 천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면, 저는 올 상반기를 목표로 서울이 사랑하는 천재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쓴 책이 도쿄가 사랑하는 천재들이었기 때문에 서울이 사랑하는 천재들이 천재 시리즈의 대비를 장식하는 제 10권인데 마지막이죠, 시리즈에. 근데 여기에 제가 연구하는 천재는 5명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선정해서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시인 백석입니다. 시인 백석인데, 우리 학장님 세대는 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백석을 배우지 않은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손주분들은 다 백석을 배웁니다. 백석의 시를 외웁니다. 백석이 있고, 두 번째가 시인 윤동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가 회화가, 우리나라의 화가의 실력이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회화에서 한 명을 굉장히 어렵게 선택했습니다. 박수근입니다. 박수근.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박수근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화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보 김기창을 생각했다가 누구죠? 돌 이우환을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김한길을 생각했다가 그러다가 제가 답답해서 정확히 이게 안 와요. 답답해서 작년 여름에 이어령 선생을 평창동 자택에서 만나 뵙고 얘기를 했더니 딱 해답을 줬습니다. 뭘 고민하세요? 한국의 천재는 화가인 경우는 박수근입니다. 그래서 쫙 설명을 해요. 고민하지 않고 접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호암 이병철입니다. 이병철이 호암이 있고 나서 호암이 76년의 생애를 살고 나서 대한민국은 달라졌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이 아산 정주영입니다. 저는 아산 선생을 생전에 기자로 있으면서 3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산 정주영을 선정했습니다. 백석, 윤동주, 박수근, 호암, 아산. 이 5사람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한국인에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미치는 중이죠. 누구도 아마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재를 연구해 보셨으니까 궁금한